증시 대담입니다. 시장이 상승 기조로 변화되지만 또 투자자들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 한국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 그리고 한국 주식에서도 대형주와 중소형주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고스란히 이 투자 주체별 동향에서도 그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을 보면서 오늘 증시 대담 아이디어 좀 연결해 볼 텐데요. 보시는 차트는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을 합쳤을 때 대형주, 중소형주에 대한 외국인 기관 개인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좌측에는 이제 대형주, 우측에는 중소형주인데 뚜렷한 특징이 보이시죠? 외국인 같은 경우엔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고 대형주를 주로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중소형주는 또 개인이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개인은 또 중소형주를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대형주, 중소형주는 또 개인이 사고 있는데 기관은 방향성이 없는 회색 선으로 일부러 표시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방향성이 없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모멘텀이 있을 때 특히 실적 시즌에는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는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대형주 장이다 보니까 개인들보다는 외국인들의 수익률이 좋고 코스피만 보더라도 연초 이후에 4%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0.73%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인들의 플레이가 여전히 중소형주에서 대형주로 넘어올지 아니면 중소형주가 이제는 좀 힘을 받으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산 중소형주들의 수익률이 좋아질지는 조금 더 챙겨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더 유지가 되는 거 아니냐. 더불어서 2,700 중반에서 2,800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대형주, 특히나 최근에 반도체 중심의 상승세가 다시 나타나고 있는데 대형주로도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많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이런 상황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어지는 증시 대담에서 최근 매크로 우려감이 줄어든 상황에서 국내외 증시 전략에 대한 얘기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증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네, 증시 대담입니다. 정다운 이베스트 투자증권 투자전략팀 수석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얘기를 좀 해보려니까 최근에 이제 매크로 지표 그 중에서도 물가 지표를 좀 판단하면서 시장의 포인트를 잡아봐야 될 텐데 물가가 좀 안정을 찾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모습도 좀 있고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전전날이죠. 네, 전전날 발표된 물가 지표를 살펴보면 다행히 조금 완화되는 모습이 확인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IB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전일 이제 지역 여는 총재들이 발언을 한 것들을 살펴보면 이번 물가 완화는 긍정적이다. 다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수치부터 먼저 좀 짚고 넘어가 보면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가 0.3% MOM 그리고 3.4% YOY 기록을 하면서 전월 대비도 완화되고 컨센서스 대비로도 조금은 낮은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코어 CPI 같은 경우도 0.3% MOM 그리고 3.6% YOY를 기록을 하면서 컨센서스에는 부합을 했지만 전월 대비로는 좀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좀 긍정적으로 읽히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컨센서스 대비해서 좀 완화된 데에는 아무래도 자동차가 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화, 상품 쪽이 마이너스 0.1% MOM을 기록을 했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신차가 전월 대비 0.4% 하락을 했고요. 중고차 같은 경우도 1.4% 하락을 하면서 이 부분이 물가를 좀 안정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고 근원 서비스 쪽 같은 경우는 전월이 이제 0.5%였는데 이것 대비해서는 0.1%포인트 낮아지는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CPI 같은 경우는 주거비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되는데 주거비가 0.4%로 전월과 거의 유사한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보면은 약간 낮아지기는 했지만 저희 생각에는 이 주거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팔로우업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 게 주거비 같은 경우가 좀 기대가 많았어요. 주택 가격이 좀 먼저 움직이고 한 18개월 정도 뒤따라서 주거비가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데 주택 가격은 크게 하락을 한 상황에서 이러한 주거비는 빠지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가격을 따라서 과연 이 주거비가 따라가 줄지, 따라서 하락을 해줄지를 좀 관건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왜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면은 주택 가격이 좀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는 좀 반등을 하고 약간은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좀 변수로 작용을 할지를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물가가 내려가는 부분들이 뭐 자동차 가격이 하락이 좀 반영이 됐었고 주택 가격도 사실 조금 둔화되고 있지만 0.4%그 네, 관리 그러니까 맞습니다. 렌트비가 네네네.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가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간밤에 연준 의원들도 최근의 데이터를 좀 고무적이라고 판단을 네.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이제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동안에 이제 CPI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었는데 고용 지표도 그렇고 물가 지표도 약간 안정을 찾다 보니까 미증시가 간밤에 차익 실현이 좀 나오긴 했지만 다우 지수도 4만 포인트 살짝 넘었다가 좀 내려가고 S&P도 지금 5,300포인트 수준에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강세장이 더 지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분위기가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전반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금리 인하 기대가 좀 올라왔다라는 얘기는 주식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진행을 할 때 이익에 대한 할인율로서 이 금리가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 할인율이 분모가 작아졌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주가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PER 살펴보면은 20.7배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전 고점 수준이 한 21.1배 정도 되거든요. 단순하게 전고점까지 가준다라고 한다면은 이에 해당되는 S&P 500 지수가 대략 5,400포인트 정도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이익단도 그동안 좀 12개월 포워드 EPS이다 보니까 좀 올라와 줄 거고 PER은 전고점 회복을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5,400 돌파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업종별로 보면은 고금리 때문에 좀 취약했던 업종들이 있어요. 뭐 지방은행이라든지 상업용 부동산 쪽이라든지 중소형 주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올라와 준다면은 지수가 좀 더 강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저는 좀 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꾸준히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PER이 20.7배까지 낮아졌다. 전고점은 21배다라는 얘기를 드렸지만 이 20배를 넘어서는 PER이라는 게 상당히 좀 부담이 큰 레벨입니다. 이 밸류 자체가 주식의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환경적인 요인이거든요. 그만큼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무게가 조금은 무거울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단이 좀 올라와 주는지를 꾸준히 좀 체크를 해야 되고 이 말은 결국 실적단에 대한 변화에 따라서 주가 차별화 양상이 조금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 증시는 참 사상 최고치를 항상 이런 것 같아요. 미국은 사상 최고치인데 우리나라는 뭐 이러면서 나오는 것 같고 하다못해 유럽도 사상 최고치인데 네, 맞습니다. 일본도 사상 최고치를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박스권이다. 이게 참 다음 질문이 그래서 이제 박스권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약간 조정 보이다가 다시 사상 최고치 가고 이런 흐름에서 박스권에 갇혀 있고 우리가 사상 최고치까지 가려면 한 500포인트는 올라야 됩니다. 아직도 갈 길이 먼데 500포인트를 올리기 위해서는 대형주가 좀 치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네. 미국이 사상 최고치라면 대형주가 더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2,800, 2,900 갈 수 있는 거는 아닌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앞에서 차트 보여주셨지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플레이가 조금은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현재는 하고 있어요. 네, 중소형주가 맞습니다. 낫다. 네, 대형주 단에 있어서는 조금 더 경기에 대한 확신 내지는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라는 기대가 조금은 더 올라와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언뜻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국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가 약간은 경기를 좀 덜 타는 그런 업종이고요. 그리고 대형주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시클리컬에 가까운 그런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좀 부족한 상태가 아닌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전일 이제 CPI가 발표되는 날 소매 판매도 같이 발표가 됐단 말이죠. 근데 이 소매 판매 데이터를 보면은 지금 당장은 경기가 약간은 둔화되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환호를 하기는 했는데 그 말은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팔 만한 고객들이 조금은 지갑을 닫고 있다라고도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 증가율에 따라서 그리고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대형주가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보여지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기업들이 팔 만한 고객들이 약간은 좀 지갑을 닫는 모습이라서 대형주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외국인 수급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에도 원달러가 크게 낮아졌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외국인 수급 물론 하루기는 하지만 하루 동안의 외국인 수급을 보면은 원달러 레벨이 낮아지는 수준에 비해서는 외국인 수급이 그렇게까지 강했나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기존에 20조 이상 외국인이 순매수를 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순매수를 하기에는 사실 한국 이외의 대안들이 사실은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의 상대적인 매력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가격 메리트가 있는 중소형주 쪽을 조금은 보는 게 단기적으로는 조금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좀 대형주 쪽에서 종목을 뽑아본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꾸준히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약바이오 쪽을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금리 인하에 대한 조심스러운 기대감들이 올라오고 있고 이에 대해서 이 금리를 넘어서는 성장을 기대하는 업종들 그런 업종들의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쪽이고 최근에 또 빅파마들이 인수합병에 대한 액션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쪽이 좀 낫지 않나. 대형주 중에서는 제약바이오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쪽을 좀 보면 어떨까, 관심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금리 인하나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시장의 흐름이 미국에서는 빅테크나 맞습니다. 대형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거는 미국의 경기, 미국의 소비가 슬로우해지고 둔화되는 거라서 거기에 팔고 있는 그쵸. 한국의 대형주한테는 네네.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박스피이고 네네. 상단이 좀 닫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단이 닫혀 있을 때 그나마 좀 수급적으로 우호적일 수 있는 중소형주. 사실 제약바이오도 사실 중소형주 움직일 때 같이 갈 수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니까 네. 대형주 중에서는 아까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대약바이오에서 대형주 중심으로 좀 보자. 이런 생각이네요. 네. 그러면 결국은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나서는 대형주가 갈 수도 있는. 네, 저희는 일단 그렇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이 사상 최고치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아까 수급도 받지만 코스피나 전체 국내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현명한 판단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사고 네.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아직은 수익률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중소형주 타이밍에 대한 중장기적인 투자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코스닥에서 개인들이 어떤 종목을 사는지는 조금 체크를 근데 해봐야 이제 될 것 같아요. 통으로 봤을 때 네. 전체적인 분위기가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펀더멘털도 있지만
이 해외 투자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네, 얘기도 그쵸. 있거든요. 네, 해외 투자 특히 이제 미국 주식 많이들 하시잖아요. 사실 그게 경험적으로 쌓인 지식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해온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내국인들도 퇴직연금을 이제 주식으로 구성을 많이 해서 배당금으로 생활을 한다라는 얘기들이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강하게 상승할 때를 놓치게 되면은 사실 지수 레벨에서는 크게 투자 수익을 거두기 어려운 그런 시장 환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해외 쪽을 많이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 개인들의 매매 패턴 자체가 아무래도 그런 식의 흐름을 보다 보니까 주가가 빠질 때 접근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당장 개인들이 뭐 돌아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조금은 어려운 시기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주가가 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그날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일 거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약간은 유보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분위기가 많이 변화된 거는 사실인 것 같고, 약간 그러면 이제 화제를 돌려서 투자 아이디어를 하나 좀 챙겨봐야 될 게 심심치 않게 국내 증시에서 미국의 중국 제재에 대한 영향들 가까운 과거로 가면 2차 전지도 사실은 미국이 중국 제재로 인해서 올라온 거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조선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분야의 대규모 이제 제재라든지 관세가 부과되면서 국내에 어떤 호악재 업종에 대한 분석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관세를 미국에서 대중 관세를 크게 올리기로 결정을 한 품목들이 철강이나 전기차, 배터리 부품, 그리고 태양광 셀 같은 그런 품목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호재냐 악재냐 업종별로 좀 차이가 있을 텐데 일단 좀 배터리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은 대중 수출 의존도가 가장 높은 쪽이 사실은 배터리예요. 이 배터리 쪽에서도 특히나 ESS 쪽의 비중이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배터리 쪽에 대해서 조금은 수혜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ESS 같은 쪽도 워낙 비중이 좀 크다 보니까 관련 업종을 좀 보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도 사실은 표면적으로 비중이 되게 낮아요.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비중이.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비중이 좀 낮습니다. 근데 이러한 비중이 사실은 중국에서 동남아를 거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비중을 사실은 합산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서 미국에서는 또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러한 동남아를 거쳐서 들어오는 물량까지도 제재를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태양광 쪽도 좀 수혜를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주가는 아직은 좀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철강 쪽이 오히려 주가는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철강 쪽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지만 중국 쪽에서 만약에 이렇게 좀 생산한 물량들을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의 수출을 통해서 무언가 판로를 개척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철강 가격 자체를 좀 끌어내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철강 업계 전반으로 보면은 그렇게까지 긍정적이기는 힘든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남아 우회 물량에 대해서도 최근에 미국에서 네, 맞습니다. 6월 6일인가 네네. 종료하겠다. 이렇게 얘기 나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업 자체의 전망을 보긴 해야겠지만 직관적으로 보면 ESS나 태양광 쪽은 수혜일 수는 있다 정도로 정리해 네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이제 매크로 상황도 좀 짚어봤고 우리나라 증시는 또 중소형주가 괜찮다는 정도의 얘기까지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다운 이베스트 투자증권 투자전략팀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